자신을 신고한 학생을 역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문, 진단서, 심리상담 내역, 교사의 진술, 피해 일지까지 모든 자료를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와 의뢰인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역으로 신고하였을 때 법원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이제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안에서의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대학 입시에서도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2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대와 경북대 등을 포함한 전국 주요 사립대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이 불합격 처리됐고 2026학년도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혹은 학폭이라고 불리는 두 글자는 이제 한 학생의 진학과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만큼 무거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조차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자신을 신고한 학생을 역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실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사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법원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그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먼저 시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번 영상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역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제가 어떻게 의뢰인 학생을 방어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에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가해자였던 B가 오히려 A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점입니다. B는 A에게 언어적 괴롭힘을 당했고 SNS를 통해 모욕을 당했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이었죠. B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A가 SNS에 자신을 겨냥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 둘째, A가 대화 중 자신을 놀리거나 비꼬는 말을 했다는 점. 셋째, A가 사소한 다툼을 빌미로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렸다는 점.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SNS 게시글에 대해 법원은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비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순한 개인의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게시된 시점과 내용, 표현 방식 모두를 살펴본 결과 B를 대상으로 한 괴롭힘의 증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B가 A가 자기에게 향한 언어적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A의 발언이 반복적이지 않고 상호 대화 속에서 오간 일시적인 말다툼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B가 먼저 조롱성 말을 던졌고 A가 그에 반응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B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셋째, A의 B에 대한 따돌림 주장 역시 법원은 다른 학생들과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거리감일 뿐 A가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괴롭히려고 한 증거가 없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B의 모든 주장을 괴롭힘 의도, 반복성, 피해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B의 주장이 제출된 시점이 A의 피해 신고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즉 A가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하자 그 직후에 B가 역으로 맞신고를 한 정황이었죠. 법원은 이 부분을 방어적이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와 C 두 학생에게 피해자 접촉 금지, 사회봉사 4시간,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A의 부모님이 이 정도 조치로는 아이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결국 피해 학생 측은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 등을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을 제가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집중했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증거는 피해자 가족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문, 진단서, 심리상담 내역, 교사의 진술, 피해 일지까지 모든 자료를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기재된 상세불명 스트레스 장애, 성적 수치심으로 인한 불안 증세는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둘째,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건의 핵심인데요. 법원은 중학생이라도 자신의 행위 결과를 인식할 능력이 있다며 가해 학생 본인에게 불법 행위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의 감독 의무 소홀도 인정했습니다. 즉 자녀의 폭력 행위를 예방하지 못했다면 부모 역시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피해 가족 전체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저는 피해 학생 한 명의 상처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겪은 고통을 함께 입증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책감과 분노로 불면증을 호소하였고 어머님은 중증도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형과 할머니도 역시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진술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와 의뢰인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해 학생 B와 C는 물론 그들의 부모까지 공동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각 1,000만 원, A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100만 원, 그리고 A의 형과 할머니에게는 각 5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배상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법원은 특히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위험한 행동을 예방할 의무를 게을리하였고 그 의무와 가해 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밝히며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점점 많아지면서 형사, 민사, 행정 등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학교폭력 사건은 이제 학교의 문제를 넘어 법률 대응이 필수인 영역으로 바뀌고 있는 건데요. 특히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의 힘이 결과를 바꾼다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진단서, 학교 공식 문서, 심리평가서 같은 객관적 자료가 법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핵심적 증거가 됩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 싸움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한 가족의 절망과 상처가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두려운 상황이라면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학교폭력을 다루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건도 끝까지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첫 번째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